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시리즈 강의 제5부 가운데 13번째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강의 제목은 도구주의와 실제론이라고 붙였는데,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과학은 있는 사실을 그대로 기술하는 것인가, 아니면 자연현상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것에 대한 우리의 고찰입니다. 먼저 진리를 찾는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실제가 무엇이냐를 아는 것을 뜻합니다. 그럼 실제란 건 뭐냐? 한번 우리가 용어를 좀 알아야 되는데, 실제는 실체와는 다른 뜻입니다. 실체는 다른 것의 존재와 상관없이 그 스스로 존재하는 어떤 것을 우리가 실체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건 신이죠. 실제는 정말 있는 것, 또는 문맥에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에서 실제는 정말로 존재한다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는 사물의 실제 모습이라는 그런 뜻인데요. 과학과 철학과 종교가 찾는 것은 실제의 모습입니다. 지금 종교, 철학, 과학 중 사람이 믿고 따르는 것은 과학인데요. 아인슈타인이 말한 바와 같이 종교적 진리도 과학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불교를 놓고 말하자면 연기법은 그 자체로 과학이고, 명상의 효과는 신경과학자들에게서 크게 지지를 받지만, 윤회와 같은 초상현상에 대해서는 신경과학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렇다면 어디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는 과학의 한계와 성질에 대해 계속 따져보는 것으로서 이 문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과학이 실제로인지 아니면 도구주의에 불과한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학이론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관찰할 내용을 합리적으로 모두 설명하고, 나아가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사실에 대해서 정확한 예측을 하는 것일 겁니다. 정확한 예측과 설명이면 충분한 것인가? 여기서 과학이론에 대한 실제론과 도구주의가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은 물리학은 실제를 다뤄야 한다고 보았고, 보아는 그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럼 도구주의란 건 뭐냐면, 과학이론은 예측하고 설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뭘 필요한, 우리가 관찰한 것을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고, 그런 바탕에서 앞으로 어떤 것이 있을지 예측했으면 됐지, 더 이상 뭘 필요한가 하는 것이고, 실제로는 적절한 이론은 반드시 예측하고 설명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도구주의가 하는 것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실제 자연의 모습을 반영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론자들은 실제 하는 것이 객관적 실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리학의 세계에 과연 객관적 실제가 있을까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텐데,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라든지 불교의 무의는 객관적 실제입니다. 누가 보든지 간에 똑같이 보니까. 그러니까 도구주의는 어떤 거냐면, 좋은 예가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을 들 수 있습니다.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에서는 지구 중심이죠. 지구주위를 별들이 원운동을 하는데, 이 원운동할 때 또 그 원에서 또 작은 원을 그리면서 우는 건데, 이것도 지구를 중심으로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맞으니까, 그래서 이심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그 이심을 주위로 별들이 돌면서 행성들은 그 또 이심원 주위에서 또 도는 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좋은 달력을 만들 수 있을 만큼 천체의 운동을 잘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단지 현대 과학과 비교하면 복잡하고, 왜 그렇게 도는지 인과를 설명할 수 못한다 뿐이지, 어쨌든 별들이 운행에 대해서는 잘 설명해서 거의 정확한 달력도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프톨레마이오스의 천문학은, 천동설은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완벽한 이론은 아직까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심 주위로, 지구 주위를 이렇게 별들이 돌고 거기에서 다시 주전원으로 돈다는 것이 억지스러운 설명이라면, 행성 궤도 인과관계를 잘 설명하는 뉴턴력학은 어떨까? 뉴턴력학은 행성들이 왜 그런 타원을 그리는지 이런 것을 정확하게 설명합니다.
학자들의 견해를 생각해 보죠. 에른스트 마하라고 해서 고전력 과학에서 아주 대가로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나올 때도 철학적으로 영향을 미친 사람인데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입니다. 돌이든 나무든 간에 이 세계는 결국 감각에서 주어지며 그것을 요소에서 구성된 것이니까 이런 사물을 다루는 과학은 형이사학적인 것을 조금 더 인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가 뭔지 따질 수 없고 단지 과학은 단순한 사실, 꼭 감각적으로 기술한 것이 왜 그렇게 보이는지만 설명하면 된다. 이게 생각한 거죠. 아인슈타인은 철저하게 실제론을 지지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양자의 과학의 확률론적 인과율과 물리량이 관찰자의 측정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리학자가 어디서 봤다면 정확히 예측을 못했다 하더라도 여기에 입자를 봤다면 그 근처 어딘가에 입자가 있었다고 본 겁니다. 그런데 양자과학은 어떻죠? 원래 확률파로서 입자가 없었죠. 근데 관찰하는 순간 여기서 발견됐다고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아인슈타인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계를 교란시키지 않고 물리량을 예측할 수 있으면 이 물리량에 대응하는 물리적 실제가 있다고 보고 EPR 패러독스를 주장했습니다. EPR 패러독스는 지난번에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우리가 물리량을 얻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입자에 대해서 질량, 전기량, 스핀 등등의 물량을 얻었다면 그게 관찰자가 관찰했기 때문에 나온 거냐? 그게 아니고 입자라는 어떤 물리의 실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놈이 가진 것을 우리가 관찰한 거니까 어떤 물리의 실제가 있다. 이런 뜻인 거죠. 이제 뉴턴의 고전력학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제목을 제가 부제목으로 가유의 위력이라고 붙였는데 가유란 건 뭐죠? 정말 그런 거 있는 건 아니지만은 잠정적으로 그런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위력이 어떤 거냐?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죠. 어떤 위력을 발휘하냐면은 문자로 기록된 후부터 치면 인류 역사는 대개 한 5,000년쯤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 5,000년을 지낸 동안 최초의 과학이 탄생한 것은 뉴턴의 역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바빌로니아인들은 별들의 운행을 관측하고 갈릴레오는 피사의 사탑에서 지구 중력하에서 떨어지는 물체 속도가 물체의 질량과 상관없이 일정하다는 걸 실증하고 또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으면 모든 물체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관성의 법칙을 발견했지만 이러한 종류의 관찰과 실험은 그 현상에 대한 인과를 몰랐기 때문에 왜 그래야 되는지 몰랐기 때문에 그저 사물을 정확하게 관찰했다는 것 이상의 의미는 없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인류 역사상 최초로 탄생한 과학은 뉴턴의 고전력학입니다. 과학의 혁명이라고 하면 보통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을 첫째로 꼽지만은 코페르니쿠스 지동설은 천체 운동을 설명해 있어서 프톨레마이오스 천동설보다 약간 좀 더 간단하고 편리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돈다는 것보다는 태양 주위를 돈다 그런다면 좀 더 편하긴 했지만은 왜 행성과 천체들이 우리가 관찰한 것처럼 그런 운동을 하는지 그 인과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적어도 정밀과학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케플러의 타원 궤도 법칙이 나오자 뉴턴은 뉴턴이 정의한 운동 법칙으로부터 만유의 법칙을 세웠거든요. 그리고 만유의 법칙에 의해서 비로소 과학은 천체가 왜 우리가 관찰하는 것처럼 그런 모양으로 운동하는 건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몇 년 뒤에는 어떻게 운동할 건지 또 과거에는 어떻게 운동하는지 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천체 운행에 관해서는 그 천체의 과거, 현재, 미래의 운동을 정확하게 다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과학이죠. 비로소 근대 과학이 탄생한 겁니다. 뉴턴은 천체의 운동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물리 현상과 기계의 작동 원리까지 다 설명할 수 있었는데 이때 뉴턴 역학의 핵심은 바로 힘이라는 개념입니다. 뉴턴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힘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물리학적으로 훈련을 안 받아도 힘이란 말을 쉽게 사용하지요. 보통 사람들이 힘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뉴턴이 정의한 것과 같은 뜻으로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체 움직이게 만든 정도의 어떤 능력 정도로 그냥 쓰는 거거든요. 엄격한 정의를 내리지 않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힘이란 말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편을 느끼지 않습니다. 모두도 힘에 대해서 의심할 법 없이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힘을 가면 물체 운동 상태나 구조의 변화를 가져는 것 외에 힘이라는 개념에 무슨 더 엄격한 의미를 부여할까?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않죠. 그냥 밀어버리니까 움직였으니까 힘을 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뉴턴이 보통 사람과는 달리 힘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러자 고전력학이라는 놀라운 학문이 탄생한 거거든요. 뉴턴은 힘은 물체의 질량에다가 물체의 가속도를 곱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거기다가 제가 노란 걸로 F = ma라고 했는데 F가 force, m이 mass, a가 acceleration인데 힘은 질량 가속도라고 곱하기 가속도라고 정의하자 뉴턴의 역학은 아주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천체의 운동에서부터 그다음에 포탄이나 탄환의 궤적,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모든 물체의 운동을 비롯해서 기계의 작동 원리까지 물리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상대성 이론과 양자역학이 탄생한 오늘날에도 일상적인 물체 운동과 기계 작동 원리는 모두 뉴턴 역학으로 설명합니다. 지금도 로켓을 띄울 때 양자역학으로 또 상대성 이론을 하는 건 아닙니다. 뉴턴 역학을 다 계산하는 거지. 인공위성과 우주선의 발사와 추적에 대한 계산도 모두 기본적으로 뉴턴 역학을 기본 바탕으로 삼고 있습니다. 20세기 초에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이 발표되고 양자역의 탄생기 전까지 뉴턴의 고전역학은 자연을 완벽히 기술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5부 제10강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연력학 제2법칙으로 유명한 켈빈경은 1900년 영국 과학협회 정기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했습니다. 이제 물리학은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우리에게 남은 일은 측정값을 더욱 정확하게 다루는 것이다. 그러니까 뉴턴 역학은 끝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켈빈경의 말은 그리 큰 과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뉴턴 역학은 기계론적 우주관으로서 모든 것이 정해진 어떤 법칙에 따라서 결정론적으로 잘 이렇게 운행된다고 하는 건데 소위 유물론적 세계관을 과학계에 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유물론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렇게 뉴턴 역학을 설명하는 세상이 우리가 만든 운벨트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그것을 뉴턴 역학은 잘 설명한 것이죠. 그리고 그 뉴턴 역학에 맞춰서 우리는 세상을 설명하고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진실의 세계입니다. 그게 우리 운벨트죠. 그러니까 뉴턴 역학은 우리의 일상적 경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을 거의 완벽하게 설명하고 있으므로 훌륭한 과학임이 분명합니다. 이렇게 막강한 힘을 발휘하는 뉴턴 역학의 힘은 과연 실제일까? 실제론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적으로는 뉴턴 시대에도 지금도 또 공간적으로는 영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뉴턴 역학의 힘은 똑같은 개념을 정의되고 똑같이 정확하게 물체 운동을 기술합니다. 그리고 힘은 엄밀하게 정의될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또 물리량이기도 합니다. 힘은 실제하는 물리량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측정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조금만 고개를 돌려보면 그렇지 않아요. 알고 보면 힘이라는 개념은 가위에 불과합니다. 가위는 뭐죠? 불교 용어로서 그런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잠정적으로 그럴 뿐이지 사실은 그것은 조금은 우리가 보는 것과는 다른 거다는 그런 뜻이죠. 자연을 기술하기 위해서 힘이라는 개념이 꼭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공간의 기하학적인 모양에 따라 물체 운동이 일어나고 미시세계에서는 힘을 정의하는 데 필요한 위치와 운동량을 정할 수가 없어요. 불확정성 원리 때문에. 그래서 현대 물리학에서는 힘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시공간의 기하학적 모양, 양자역학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 물리 현상을 기술합니다. 힘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다면 힘을 물리적 실제를 반영하는 물리량이라고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겁니다. 그냥 지어낸 개념이지요. 관점을 바꿔보면 힘이라는 개념은 유령이나 헛개비 같은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헛개비 같은 개념이 아주 큰 힘을 발휘한 것이거든요. 용수가 죽는 삼재기에서 말한 공과 중 가운데 가에 꼭 맞는 개념입니다. 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기적인 존재는 모든 것이 공하지만 잠정적이고 임시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렇게 존재하는 것이 보인다는 것이 가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힘도 미시세계에 가지 않고 큰 천체를 가지 않는다면 우리가 보는 세계에서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맞는 개념같이 보이는 거죠. 따라서 뉴턴 역학도 결국 도구주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도구주의이긴 하지만은
정말 궁극적 실제를 묘사하는 것처럼 물리현상을 잘 설명했습니다. 어떤 범위 내에서? 우리 운벨트 내에서는. 우리 운벨트라는 것은 원자의 미세계는 빼고, 그 다음에 거대한 천체를 빼고, 일상적 경험 세계와 우리가 보는 하늘의 별들을 볼 때는 뉴턴 역학은 실제를 잘 기술한 것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자, 그럼 뉴턴 역학이 조금 더 범위를 넓혀보니까 도구주의에 불과했던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뉴턴 역학을 수정한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어떨까 하는 걸 생각해 보죠. 현대 물리학이라면 양자역학과 상대성 이론입니다. 양자역학은 100% 도구주의입니다. 왜냐하면 관찰자가 관찰하기 전에는 물리학은 결정되지 않았어요. 물리학은 관찰자의 관찰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강력한 증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의 철학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할 수 있는 덴마크의 물리학자 닐스 보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양자 세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추상적인 양자 서술만 존재. 우리가 설명하는 것만 있다는 뿐이에요. 뭐 그런 거 있어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설명만 있다. 자연이 어떠하냐를 알아내는 것이 물리학의 과제라는 생각이 틀렸다. 자연이 어떠하냐는 것은 뭐죠? 실제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물리학의 관심사는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뭐를 말할 수 있느냐. 시키면서 스토리텔링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자연이 어떠하는 것은 처음부터 물리학의 과제가 아니라 이런 뜻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은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대신 공간의 시공간 구조에서 물체의 운동이 일어난다고 보고 태양에 의해서 빛의 경로가 휘어지는 각도를 정확히 계산했고 중력파의 존재도 얘기를 했습니다. 중력파는 2015년과 17년에서 검출됐는데 그 별들이 크게 충돌하면 그 중력도 하나의 파동처럼 전달돼 가면서 시공간이 약간 뒤틀려요. 그 뒤틀리는 것이 검출됐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은 양자장론과 더불어 이론과 실험 결과가 놀랄 만하게 잘 맞는 이론입니다. 양자장론과 상대성 이론이 예측은 아직까지 틀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양자역학은 철저히 도구주의라고 했는데 그럼 상대성 이론은 실제론이라고 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아요.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라는 모양이 어떻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건데 밑에 있는 그림부터 보죠. 시공간이 뭐가 불을 끓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니까 아주 미시세계에 들어가 버리면 시공간이 심하게 요동칩니다. 왔다 갔다 이렇게. 여기서 시간이 흐른다면 시공간이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공간이라면 이렇게 되어 있어야지만 가깝고 멀고 더 멀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시간도 이렇게 흘러야지만 과거, 현재, 미래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면 이렇게 구부러진다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시간이라 치면은 현재인데 미래로 가니까 도로 구부러지고 과거로 돌아가 버리죠. 아주 그야말로 뒤죽박죽에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죠. 제일 밑에 보면 평평해 보이죠. 그러면 그것은 시공간의 기하학적 구조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넓혀보니까 뭔가 조금씩 이렇게 뒤틀리더니 제일 꼭대기 가니까 뭐 뒤엉켜가지고 그냥 막 엉망이죠. 미시의 세계에서는 프랑크 스케일이라고 부르는 짧은 미시 세계면 시공간의 구조를 말할 수 없어요. 시공간 자체를 정의를 할 수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도 말할 수 없고 멀리 가깝다도 말할 수 없어요. 시공간의 공률이 작은 스케일에서는 정의되지 않으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보면 자세히 보면은 일반 상대성 이론도 결국 스케일이 큰 쪽에서 자연을 설명할 수 있는 도구주의라고밖에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100% 도구주의라고 할 수 있는 양자역학을 통해서 과학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보죠. 양자역학에서는 이론은 슈레딩거 방정식인데 그 파동만 나와요. 실험에서는 입자만 관찰돼요. 그러니까 이론과 실험이 다루는 대상이 다르죠. 그러니까 둘의 성질은 또 논리적 양중할 수 있어요. 파동의 성질과 입자 성질이 다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자역학은 이론은 물리 현상을 완벽하다고 할 만치 잘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론과 실험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을 하는 해석이 필요한 겁니다. 다른 과학은 이론과 실험이 돼요. 근데 양자역학은 꼭
해석이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론이 다른 것은 파동, 실험이 다른 것은 입자. 그러니까 둘을 연결시켜주는 해석이 필요한 거죠. 이 해석은 일종의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해설, 내러티브죠. 내러티브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죠. 꼭 한 가지만 맞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물리학에는 지금 되게 학자들한테 입에 오르내는 그 해석이 한 8개쯤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코페르니쿠스 해석입니다만은 꼭 코페르니쿠스 해석만이 맞고 딴 건 틀린 것이 아니라 그걸 설명할 수 있는 해설이 이렇게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 저렇게 설명해도 되는 거거든요. 어느 쪽에 더 마음에 드느냐는 또 딴 문제고요. 근데 불교 교설도 사실은 내러티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부처님의 깨달음은 뭐 하나 있죠. 근데 그걸 인간이 이해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니까 말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 그것도 내러티브인 거죠. 인간이 초감각적 인식을 통해 깨달았건 오관이나 기타 어떤 방식으로 정보를 얻었건 그 내용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 그 정보는 무용지물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은 것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으면 깨달았건 말았건 우리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언어입니다. 수학도 일종의 언어예요. 언어로 전달하는 것은 결국 일종의 내러티브입니다. 그러니까 과학도 종교의 교리를 설명하는 교학도 내러티브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뜻에서 진리는 반야로 직관할 수밖에 없다는 선성들의 말이 의미를 갖는 거죠. 딱 보면 이건데 그건 말로 설명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말로 설명하려니까 이상하게 되는 거죠. 다음 제14강에서 신비주의에 대해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